문과생들의 시험이 좁아지고 있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과생들이 가져야 할 자질, 아니 자질 외에도 뭐 성격이나 기술과 자격증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걸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대학에 4년 동안이라는 거는 거기서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걸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4년 전공을. 전공도 인생 살다 보면 전공이 한 10개가 늘어나요. 그 사랑하는 연애 기술도 전공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너무 연연하지 마. 여기는 이제는 그런 멀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가남 전공을 찾아서 하는 건 아주 전공도 아주 전문직들 변호사나 또는 의사나 이런 전공직 내놓고는 4년이라 인생에서 여러분이 긴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에 그 대학 4년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갖다 족쇄로 묶을 수는 없어요. 한 예로 지금 내 앉아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정도 어떤 법인데 생전나는 그 비즈니스하고 남하고 모여서 물건을 하나 더 팔고 이런 쪽만 해왔다. 이 기술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갈 때는 먼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하면 너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가보니까 결국 혼자가 본인이 겪잖아요. 똑같다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건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전공도 그건 교양 과목처럼 생각을 해요. 정말 전공을 하려면 그 분야를 대학원도 가고 해서 굉장히 전문화할 때까지는 보통도 4년제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가면은 회사 들어와서 또 달라요. 여러분을 인사 받더라는 여러 윗사람들 보고 얘는 그 전공을 이렇게 했지만 이쪽이 기획 쪽이 맞아. 그럼 그리 돌립니다. 또 성격이 밝고 영업 쪽이면 영업 쪽으로 돌리고 그 회사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전공인데요. 이렇게 해서 꼭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한마디 딱 해요. 그냥 그 조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나가라는 표현은 못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회에 나온 순간은 새로운 길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요. 바로 업무가 주어지고 그 업무 속에서 본인이 바로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대리, 과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새로운 자기 전공을 만들어내고, 잡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또 본인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전공을, 우리나라 취업의 최대 난맥이 전공을 너무 강조한다. 지금 중국어가 나와서도 IT를 할 수 있어요. 중국어 나와가지고 중국에 만 콘텐츠나 웹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꼭 나오면 중국어 나오면 그쪽만 가야 되나? 이거는 편견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거에 엄청난 자기의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엄청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너무 그걸 매이다 보면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폭이.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꼭 그 전공이 있다고 생각하죠. 본인의 능력은 잠재력이 굉장히 그건 사회에 걸어가면서 엄청난 능력이 어떤 사람은 신입사원 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CEO 된다는 생각은 이렇게 기업에 온화된다는 생각은 1%도 못해요. 첫째, 숙기가 없어. 조금 이런 뭐 예술, 그림, 근데 그것도 미대나 이런 또 못 갔어요. 그 인생이 묘하게 가장 살벌하고 정말 무한 경쟁이 있는 그 어떤 경쟁 사회에서만 이걸 해왔어요. 아주 거기는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를 걸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건 매일 글도 쓰고 뭐 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그거는 내 어떤 조금 위안 정도지 그거 숙기도 없고 뛰어난 내가 자상한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 그러니까
이런 성격으로 봐서는 내가 처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는 난 사회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다. 야, 어떻게 살아야지? 결혼해서 남들처럼 결혼하고 이렇게 식구들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데 그건 나 들어가서 거기 부대끼다 보니까 하여튼 나는 신입사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할 때도 첫째 우는 소리를 안 했어요. 불만을 토로 안 했어요. 하여튼 무조건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다. 그리고 과장이 하나 뛰어난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마음에 자꾸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내가 잘해. 아까 고개 숙이고만 혼자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1년 6개월 만에 걔를 타넘었다. 거짓말. 이거는 내가 히스토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조직 내에서 특진을 3번 했다고. 그건 뭐냐? 무시무지하게 일을 한 거예요. 하여튼 예를 들면은 무슨 데이트하다 회사에서 일 부르면 그 자리에서 가버렸어. 난 그냥 갔다. 안 해도 좋아. 얘가 데이트 안 하고 결혼 안 해도 좋고 그 회사 일에 매달렸다. 뭔가 하나가 그렇게 자기가 하나를 잃어야 그만한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거 다 하고 남들처럼 다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고 나가 뭐 이런 거 바란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거가 꼭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소프트웨어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도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면이 불법 소프트웨어가 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은 또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력 수준입니다. 참 질문을 하는데 이 얘기는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들은 25,000불에서 30,000불 GNP 시대의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용돈 쓰고 입는 옷들은 다 25,000불, 30,000불 시대의 젊은이들이라고요. 취직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부모들도 그런 쪽에 벌써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벌써 골목상권 하지만 참 그것도 어려운 얘기. 이게 잘 우리나라가 우리의 그 기업의 현 수준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구조가 예를 들면은 미국이 제조업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조업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30,000불이 GNP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아무리 흑인들이 못 살아도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30,000불 시대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에 못 사는 사람하고 한국에 못 사는 사람하고는 벌써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건요. 한국에 못 사는 사람, 미국에 거지하고는 차별이 벌써 이 레벨이 틀려요. 미국의 거지하고는. 네? 같은 거지래도. 그러니까 미국에 못 사는 힙스계나 흑인들하고 한국에 못 사는 아주 빈민층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걔네들은 애만 낳으면 낳을수록 애만 4명만 넣으면 부부가 꽃피치고 다니는 나라예요. 거기는. 정말이에요. 꽃피치고 다녀. 정부 보조금으로. 그럼 그러한 복지를 하려면 GNP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만일에 우리나라처럼 와이사스 공장이 있고 봉제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GNP가 30,000불인데 그 봉제 공장에서 30,000불에 준하는 봉급 줘서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 없어요.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금융, 뭔가 이런 콘텐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이 합쳐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3만 명. 우리도 뭐 한 10만 명 되는데,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가지고도 10만 명이 넘어요. 한 개사가. 그 관계사들 치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수준도 높고, 봉급 수준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D 업종들은 뭐 이런 뭐 여러분 알지만 세탁소 이런 거는 이제는 전부 다 우리나라도 벌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해요. 나는 얼마나 놀랐냐면 우리 여러분 가다 차 막히면 이렇게 음료수 도로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조직이 90%가 외국인 사람들이에요. 밀짚 모자를 써서 외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게 100% 외국인들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길바닥에서 하드 뭐 음료수하고 뭐 뻥튀기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안 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패턴이 달라졌고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실은 카페베네 그런 회사들이 나는 외국 나가가지고 국내에서 경쟁이 얽혀서 해외 나가서 스타벅스나 커피빈처럼 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패턴이 달라져야 돼. 이거를 자꾸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2만 원, 3만 불에 벌써 가 있어요, 지금. 네? 저 사람들한테 뭐 노동자들이 지금 여러분 공장 가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건 없다. 공장 가겠어요? 저 안산이나 저 공장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가 다행히 참 운이 있는 나라예요. IT라는 거, 벤처 부문 이렇게 IT, 물론 그 부정적인 요소와 폐단도 많았지만 난 굉장히 그 IT 부문에서 나도 제조업에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로 이제 많은 전환을 했지만은 가장 큰 거는 뭐냐, 부가가치가 높아요. 제조업에서는 5%, 7%를 남기게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IT 업종에서는 아이디어 좋고 기업의 아이디어 좋고 창의력만 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해요. 그 다음에 분야가 너무 강범위해요.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그 다음에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우리가 가야 3만 불 가고 4만 불 간다고요. 그 다음 제조업은 어떻게 했냐. 제조업도 이제 3만 불 시대에 제조업으로 가야 돼요. 고급 제조업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카페베네가 스타벅스처럼 가고, 뭐, 우리나라 의류업체가 헤르메스처럼 가고, 예? 조지 알마니 같은 이런 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GNP가 높아져 대우를 받을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고. 다른 건 높아갔는데, 와이사스 업체는 저쪽에 중국의 업체가 싸운다. 그거는 빨리 나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저게 GNP가 지금은 5천 6분이지만 저게 10,000, 2만 불 가면은 시민운동 나오고 노동자들 데모하고 이러면은 또 높아지면은 저기서 또 제조업은 나야 돼. 저 스리랑카나 이디오피아를 보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걸 안 보낼 메커니즘상 안 보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이만큼인데 그 봉급조서는 제2의 이 폭동이 온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안 가요. 그러면 전부 다 외국 사람만 써. 그 외국 쓰느니 차 공장이 그 나라로 가버리게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인데 여기서 다 세무 보고하고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가야 되고, 아까만 불법 복제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건 결국 국력이에요. 중국 보고, 중국은 구글도 10년, 20년 후 구글이 중국의 맞춤형 불법 복제를, 그러니까, 뻔히 구글이 카피를 팔면은 그게 불법 복제가 된다는 걸 알고도 팔아요. 대신 높게 판다고. 그렇지만 저 GNP가 한 2만 불 가면은 쟤네들 안 쓸 수 없어요. 왜냐? 지네 나라가 이제 불법 복제해서는 외국에 못 팔아먹어.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 미국하고 이런 나라인데 여기서 불법 복제, 지금 자꾸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한국 정부 다 압력 넣는 게 불법 복제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너 자꾸 이렇게 너네 불법 복제해서 이렇게 후진국 너네 지금 세계 10위 경제권이고 이렇게 자산한데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공짜로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에 오는 자동차 못 팔아?
삼성의 스마트폰 못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이 우리가 싫든 좋든 그렇게 가야 돼요. 벌써 우리 학생 입에서 불법 복제 나온다는 얘기가 우리가 수준이 그만큼 갔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불법 복제란 얘기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법 복제를 하는 거가 정부가 압력을 넣고 뭐 기업이 해서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거기 있어요. 이런 쪽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불법 복제를 해서 기업이 수익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그런 서비스 IT 업종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글과 컴퓨터 주가가 굉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인수합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회장님만의 인수합병의 그런 전략. 우리가 창업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시작은 하지만 그걸 존속시키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어떤 거는 그 아이템 자체가 완전히 이 사회 자체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없어진 것들이.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이제 아까 말하면 달라지는 삼성을 예를 들어보세요. 삼성이 자꾸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좀 한데 삼성도 옛날에는 이렇게 모직 같은 거 누에 원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던 제일 모직 전신이고 사카린 아시죠? 응? 이거 얼마 전에 어때 사석에 얘기했다 내가 삼성 사람들한테 혼났는데 옴께하면 삼성도 밀수도 했었다고 옛날에 사카린 밀수 옛날 대단했었죠 이걸. 예? 근데 이렇게 기업의 역사가 변천한데 삼성은 자기가 창업해서 지킨 건 별로 없고 다 M&A에 있어요. 반도체 회사 인수하고 금융회사 생명 인수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SK도 마찬가지. SK도 여러분 스마트 복지가 옛날에 그 장학퀴즈 조그만 수원에서 하다가 유공을 인수하고 유공을 인수해서 그걸로 텔레콤을 인수해서 오늘날 SK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인수해서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뭐 나도 뭐 다 성공한 건 아닌데 가장 아까 말한 내가 전공이 10번을 바뀐다 그러는데 가장 금융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그 금융 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M&A인데 나는 M&A를 하는 거 주로 우리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너지가 중요한 그 회사의 가치, 밸류가 내일에 살아남고 미래 가치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넘기고 한컴을 인수할 때 4년 전에 가장 인수할 때 남들은 수치 판단을 했지만 나는 경영 판단을 한 겁니다. 14개 업체가 경쟁을 붙여서 인수를 했는데 경영 판단을 한 거는 이 회사의 미래가 얼마 살아남을 것인가 존속의 무게를 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여기다 노력을 하면은 꽃을 필 수 있느냐 그 토대에 대한 평가 이런 거 그게 이제 적중을 해서 아마 한국 경제사에서 아마 이건 평가를 낼 거라고 봐요. 3년 안에 이렇게 회사가 10배 정도 성장, 현금 포함해서 주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은 작년에만 저희가 250명 뽑았습니다. 우리 볼륨에서. 이거 작은 인원 아니에요. 이런 중견 부분에서. 그리고 입사 경쟁률이 한 몇 대 1 됐지? 제가 작년에 70대. 70대. 이거 삼성을 그리고 우리 수준의 우리 대우 수준이 삼성과 큰 차 없어요. 70대 1이라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크게 내가 이루어진 거는 사학입니다. 사학이. 한컴이란 좋은 회사 사학이가 엄청 살아나고 이 사학으로 해서 아까 세계시장 나겠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전부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가장 이 회사에 맞는 MD에서 전부 다 전문인 경영. 나는 한컴에 회의를 한 번 안 들어가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갔지. 경영은 절대로 경영권을 독립시켜서 한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원 없이 그 CEO들이 능력 발휘를 하게 하는 거. 다만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주로 그런 거 역할,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나쁘고 어렵고 힘든 거는 내가 담당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경영하는 거.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 체제도 너무 오너십이 자주자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한 건 아까 정서입니다. 문화. 우리만의 문화. 그러니까 일본의 가족 중심의 경영하고 어떤 미국의 그런 아주 아주 경쟁 체제 이걸 좀 미싱한 우리는 대신에 CEO들의 수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부 다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포지션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되면은 능력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더 조직 간에서도 소통이 가능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처음에 한컴을 인수했을 때 밑에 내려가니까 직원들이 야 저것도 어떤 놈이 여기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약간 이런 두려움, 경계심 이런 건데 지금은 그 표정들이 굉장히 봐요. 한컴은 인수하고 나서 한 명도 감원이 없었어요. 100% 지금까지 봐요. 몇 년 됐지 우리 전수총. 그냥 한 명도 감원 없이 딱 CEO 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대로 지금까지 250명을 더 뽑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만드냐,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정성이에요. 열정이고. 그러면은 기업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기업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은 망할 수도 있고, 다 쓸어간 초가집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기와집을 만들어요.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열정이고. 기업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난 그가 여러분도 아까 자꾸 이제 앞에 계신 분을 얘기하는데 어느 틀에 이렇게 팩터를 좁히지 마세요. 우리 홍지연 씨 안에도 전공이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능력은 조물주가 똑같이 줬어요. IQ가 160인데 나는 110이다. 그 컴플렉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치일 뿐이다 저거. 쟤는 왜 저렇게 수치에 매달려? 이렇게 편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못 갖는 유명한 물리학자 누구죠? 아니, 아인슈타인은 50몇 등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에 대해서는 그 사람 엄청난 중에 한 부분이 그 사람 천재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매칭된 거예요. 응? 그건 따라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누구나 그 한 면을 갖고 있다고. 그걸 못 찾고 인생 산다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 그 기회가 있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나마도 전공이라는 걸 딱 묶어버리면은, 야, 나는 영어학과 꼭 영어하는 일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죽기 살기 가서 결국 하는 게 통역이야. 동시통역관. 응?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큰 회사 동시통역하는 거. 나는 꼭 그리 인생이 그렇게 않다고 생각한다고. 좀 폭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멘토로 여기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참고하시는 책 같은 게 있으신지. 가장 큰 인생의 멘토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루의 일상, 내가 머무른 공간이 나의 멘토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우수한 멘토도 어드바이즈입니다. 그 어드바이즈가 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좀 이거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한 사람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내 인생을 자주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내 인생의 멘토가 누구고 막 이러는데 조금 그래요. 난 책은 많은 책이 나한테는 좀 스승 같고 두 번째는 이 공간 안에서 난 많은 걸 배워요. 이 공간 안에서. 네. 다음에 여기서도 오늘 요 6분 중에도 한 컴에 입사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회사 직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고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하시려는 이러한 모습들 보시면서 참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의 시각 이외에 CEO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참 그 다른 인터뷰와 틀려서 그 학생들하고의 이런 그 도시락 토크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한 저희 CEO들과 학생들 간의 젊은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네 도시락 토크 통해서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